그러니까 동맹의 여러 가지 기여 형태 있잖아요. 그거를 매트릭스화 해가지고 어떤 나라는 어떻게 기여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어떻게 기여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걸 이제 총중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동맹의 기여도에 따라 대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게 트럼프 말기 때 얘기였어요. 현재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점점 내려놓으면서 동맹국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이 계속 우리나라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될까요? 오히려 저는 생각했을 때 트럼프 일기 때가 더 쉬웠다고 생각해요. 동맹의 역할 확대를 했을 때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이 지금 원하는 거는 동맹의 역할 확대라는 거는 부담 분담입니다. 부담, burden, 그리고 분담, sharing. 부담의 형태는 비용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병력 기여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블록화에 참여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더 큰 주제예요. 거기서 이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같은 경우는 비용 분담에서 굉장히 국지적인 얘기인 거죠. 근데 트럼프는 왜 그걸 압박했냐면, 자기도 어쨌든 동맹은 지금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거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한국이 딱 걸렸는데, 한국, 독일, 일본 그 첫 상대가 이제 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도 자기 유권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내가 요만큼 늘렸다, 이게 딱 바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민주당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이 참 재밌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결국은 그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트럼프가 협상을 했지만 지지부진을 하다가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넘어가자마자 바이든이 나는 동맹관계 다시 복원한다고 생각하면서 협상이 타결이 됐잖아요. 근데 협상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트럼프가 요구한 거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액수는 처음에는 줄어들지만 결국 5년 안에 트럼프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숟가락 얹었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인식이라는 건 포장적이라는 겁니다. 주한미군 비용 분담이라는 게 단순히 뭐 인건비나 이런 걸 포함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거는 가령 이제 전략자산 한국에 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 많이 들거든요. 아니 이것도 우리가 다 이제 돈 내고 있는데 한국 안 내고 있잖아. 너네가 정말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만큼 많이 쏟고 있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북한의 이제 위성들 그게 동태 같은 거 파악하잖아요. 그거 다 돈이에요. 그거만 해도 막 전문가 추산했다면 뭐 2조 원 이상 매년 쓴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미국이 생각하는 인식이라는 거는 그거에 대한 이제 틀의 합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이게 협상이 결렬이 됐던 건데, 어쨌든 이제 한국이 G10 국가로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이제 비용 분담이나 형태로서 트럼프 때는 니네가 그걸 증명해다오라고 이게 증표로서 얘기한 거지만, 바이든 때 들어서는 오히려 그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부담이라는 형태는 비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훨씬 더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경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말하면 이게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한국의 역할, 그 다음에 중국 경제에서의 블록화, 이런 게 다 형태가 해당이 될 수 있는. 그 이후에 그 구상이 현실화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에스퍼 국방장관이 트럼프 때 말기에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사표 내기 한 달 반쯤에 CSIS라는 싱크탱크가 있는데 와서 강연을 하다가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동맹의 부담 분담 확대를 위해서 국방부가 어떤 걸 대비하고 있느냐 하면서, 자기 내부에서 그러니까 동맹의 여러 가지 기여 형태 있잖아요. 그거를 매트릭스화 해가지고 지표화할 수 있는 그거를 어떤 나라는 어떻게 기여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어떻게 기여하고, 그걸 이제 내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걸 이제 청중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동맹의 기여도에 따라 대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게 트럼프 말기 때 얘기였어요. 그럼 부담 분담의 니즈에 대해서는 2인자였던 국방부 부장관이 있는데, 캐서린 힉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미국 의회 인준청문회 때 바이든 정부의 초대 국방부 부장관이었죠. 대놓고 얘기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 분담에 대한 인식은 자기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비용 분담 그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담 분담에 대해서는 동맹에게 더 압박을 늘리도록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종류의 압박 형태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미국의 분담에 대한 압박이 커질수록 경제적으로 감수해야 할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할까요? 제가 그 CSIS의 존 햄리 소장이라고 굉장히 워싱턴 DC의 정계에선 큰 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한국과 관련된 전직 관리들, 그거는 이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포함해서 빅터 차 이런 사람이 공동으로 쓴 정책 제언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 문제는 맨 뒤에 있고, 중국 문제, 중국 경제 문제, 어떻게 한국이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브리핑이 했는데, 그 인사말에서 존 햄리 소장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 한국은 협소한 상상력 때문에 취약성이 증대된다. 그 뭐냐면은
부담 분담 압박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본다는 것도 일견 맞긴 하죠. 왜냐면 입지가 줄어듭니다. 근데 그때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은 오케이 받을게. 대신 우리가 이렇게 협조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건 만들어줘. 어떻게 보면 미국의 손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그걸 받고 협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피동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미국은 상황이 이럴지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그러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일본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어요. 제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워싱턴 DC에서 일본 외교관하고 일본 언론인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일본이 그때 거의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그 러시아 제재 찬성했고 우크라이나 지원금도 엄청나게 많이 넣었어요. 제가 이제 불만이었던 거는 한국은 마지못해서 이제 참여한 거였거든요. 근데 일본은 선제적으로 딱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도 어쨌든 러시아하고 이제 좀 멀리 떨어진 나라의 얘기 아니냐. 그리고 아베 총리 때 어쨌든 그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왜냐하면은 일본 외교부에 있어서 최우선 해결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센카쿠 열도가 있고 우리나라 독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북방 영토라고 홋카이도 쪽에 있는 러시아 영유권을 갖고 있는 걸 탈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일본이 미국 편을 들면서 엄청난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에 수출하는 그 제품들도 타격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들 이렇게 먼 나라 얘긴데 너무 미국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우리도 사실 한국하고 다를 게 없다. 우리도 중간자에 놓이고 싶지 않고 왜 우리가 그럼에도 손해를 감수했냐? 그거는 지형 구도를 봐라. 지금 우리의 핵심 문제는 이제 타이완 문제인데 미국은 이제 역할 확대를 강조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타이완 전쟁이 벌어졌을 때 D+1이 되는 나라에서 미국에서는 본토 증원군이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결국은 가장 먼저 몰빵을 해야 될 나라는 일본이고 일본인데 일본 혼자 중국이라는 나라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게 있는 거죠. 그 타이완 사태를 이제 유럽 관점에서 보면은 그 타이완은 머나먼 나라의 이슈인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나라라고 해도. 한국은 지금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나라는 그럼 그 나토. 그래서 최근에 일본하고 나토하고 관계 개선은 엄청나게 지금 증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큰 그림에 따라서 미국이 이렇게 압박 요구가 강해졌어.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이제 다른 상대, 나토나 이런 상대를 통해서 좀 다각적으로 우리가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이제 기획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가. 그 언론인과 기자도 있는 결국 우리의 급선무는 타이완 문제인데 타이완 급변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가 그나마 유럽에 있는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원하면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우리가 그만큼 투자할 수밖에 없다. 투자 개념은 좀 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초당적이라고. 우리의 선택지는 계속 좁아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창조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그게 나토가 됐든 다른 나라가 됐든 미국을 상대로 역제안을 하든 창조적인 발상을 만들었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기자님, 우리나라의 역할을 대가로 미국에게 얻어낼 수 있는 카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렇게 일본 사례를 들면은 일본은 그래서 쿼드에도 가입을 했고 오커스 플러스라고 하죠. 이 안보체에서 어쩌면 그렇게 참여함으로써 오커스 플러스에는 보면 그 AI 기술이나 그 미국에 있는 핵심 기술을 그리고 방산업에서의 협력 같은 것도 훨씬 더 강화된 떡고물을 주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표면 위에 나온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핵심 기술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가령 대주경제에서 참여함으로써 블록화해서 우리가 좀 더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게 사례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그건 다양한 것 같아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 미국을 도와주길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일의 역사적 갈등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미국이 한일 관계에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게 모든 게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찰 국가를 하지 않는다와 연계가 되는 거예요. 많은 이제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미 세계 문제에 관여하는 거에 피로도를 느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주한미군을 거기 있어야 되며 왜 주일미군이 거기 있어야 되며 이건 너네 안보인데 왜 우리가 그걸 피를 흘려야지? 우리가 왜 그 수고롭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본토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북한 문제가 됐든 중국 문제가 됐든 그것은 너희 나라의 안보에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과거사 그거는 이해는 해. 우리가 모른다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전직 관리들이랑 인터뷰를 해보면은 사실 이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베 때 그 위안부 합의가 타결됐을 때 오바마 정부가 일본에도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어요. 서로가 이렇게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왜 미국이 그러면 중재를 했느냐? 근데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미국 당국자들은 중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이제 취재했던 일본 관리들이나 한국 관리들은 미국이 압박했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상 원하지 않았는데 했냐면 그때
이제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했거든요. 북핵실험 하면서 한미일이 공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시끄러운 거는 무임승차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크 에스퍼의 그 회고록을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소미아 문제 불거졌을 때 한일 정보 공유협정, 일본이 이게 우리나라 그 핵심 수출 제품 이제 제재 넣으면서 우리가 이제 지소미아 끌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 정부는 전직 관리들 뿐만 아니라 격앙된 반응이었어요. 롤리스 차관보라고 CIA 출신 되게 오래 했던 분이거든요. 롤리스 차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은 결국은 어쨌든 그 이 나중에는 이제 결국 미국이 조금이라도 이제 개입을 해서 해결이 되긴 했는데 자기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게 자기네들은 문제인데 계속 미국을 이렇게 중재하려고 생각하지도 마라 하면서 굉장히 짜증내는 목소리를 얘기했고, 아까 마크 에스퍼 이제 회고록을 얘기했는데 그때 상황에 이제 에스퍼 장관이 되게 재밌게 회고한 게 정말 대단한 동맹들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동맹들 우리가 지켜줄 가치가 있어? 라는 말 하면서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해서 방위비 분담금 받아먹기 좋은 시기다 라는 말 해요. 왜냐면 니네가 무임승차하고 있으니까 유무적 협력하네? 그럼 우린 비용 올릴 거야. 약간 이런 셈법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바라는 한일 관계는 한 페이지에서 이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그런 걸 바라고 있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직 책에도 썼지만 지소미아 때 워낙 그 큰 이슈였고 아직도 여의도에서 정쟁 이 되는 이슈인데, 작년에 제가 이제 한국 의회에 이제 청문회를 봤는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의원이 이거는 결국은 일본만 유리한 정보 아니냐, 왜 우리가 우리 정찰 자산을 가지고 일본한테 알려줘야 되냐, 미국이 그냥 알려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미국이 처하는 입장은 뭐냐면 이제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만들게 된 시점이 되면은 발사의 궤도도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대응 시간이 그만큼 짧아져요. 미국이 한국의 정보를 전송하고 일본에 전송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각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의 인식은 한일 관계에 대한 매몰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다 자기네 부담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는 빈센트 브룩사령관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많은 걸 배웠는데 지소미아를 되게 쉽게 설명해 줬어요. 왜 필요하느냐. 작년에 이게 한국 민주당 의원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북한이 쏘는 미사일들은 다 동해상으로 떨어졌고 일본을 향하고 미국을 향하는데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 아니냐. 남쪽으로 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걸 다 알려줬고 일본한테 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브룩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구로 생각하면은 여기가 이제 투수예요. 투수가 이제 1루수로 이제 송구를 해요. 그럼 1루수 입장에서 보는 이 공의 탄도 궤적하고 포수가 바라보는 이제 탄도 궤적은 달라요. 그러니까 포수는 한국에 있는 레이더, 1루수가 이제 일본의 레이더라고 봤을 때 1루수에 있는 일본의 레이더는 정면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미사일의 마지막에 어디 떨어지는지는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떤 궤적을 갖고 그리는지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은 옆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찰 정보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이 이제 남해상이나 제주도로 쏠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물선을 이제 일본이 옆에서 바라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본 정보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룩사령관이 얘기하는 게 한국과 일본의 정보가 상호 보완적인 거다. 이걸 다 합쳐야지 종합적인 정보가 나오고, 거기에 미국의 정보까지 합쳐야지 모든 방향에서 다 이걸 봐야지 종합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민주당 의원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 한반도 청동설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동해상으로만 쏘죠. 근데 진짜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 얘기했잖아요. 한국 정부 주석이라고. 한민족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미국만 쏘고 한국은 안 쏠겠다는 거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이제는 그것도 이제 미국도 알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과거사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이게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 현직 관리자들이 좀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작년에 한미일 워싱턴 DC 만나가지고 워싱턴 이제 협약을 맺었고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거,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배깅해서 간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담 문제하고 엮여 있는 겁니다. 이건 너희 문제인 거다. 능동적으로 해야지 우리를 껴서 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무임승차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 정부에 있는 관계자도 이 한일 관계 갈등이 탈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되게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본 쪽에서도.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네 입장에서도 이 중국과 북한을 대비하는 데서 한국의 역할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국민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책뿐만 아니라 언론도 굉장히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게 국내 언론사에 있었을 때 재특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 단체거든요. 제일 한국인은 바퀴벌레다.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극우인 단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의 이제 지시로 재특회장을 이제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국내 언론사에 있을 때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던 게 뭐냐면은 그 재특회장이 오히려 되게 좋아했어요. 한국에 저는 그래도 이제 주류 매체에 있었고 그 방송으로 나오니까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극단주의적인 단체라서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 언론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준다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국 시점에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래도 좋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악플이 물불보다 낫다. 제가 그래서 그 비판적인 시각을 그 사람을 실어줬더니 네이버 재팬 같은 경우는 기사를 다 번역해 주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사를 또 일본사를 볼 수 있어요. 그 인터뷰한 걸 바로 실어가지고 또 한국 언론에서 이렇게 자기네들 공격한다. 그걸 해가지고 서로 이게 양산되는 구조예요. 그 당시에 과연 재특회 회장이 인터뷰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쪽 조직은 어떻게 보면은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게 그 재특회라는 걸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대내 오디언스한테 그러면서 일본이 아직도 이런 세력이 이 나쁜 놈들이 이렇게 있어 하면서 재밌는 거는 일본에 있는 그 세력들도 그걸 바라는 거예요. 서로의 이제 오디언스를 상해서 이제 네거티브로 가다 보니까 이 관계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작 한일 관계의 악화를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